사모님, 저 임신했어요. 사모님 남편, 그러니까 교수님 아이요. 은수의 세계가 그 한마디에 정지했습니다. 눈앞에 앉아 생글생글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 지민의 얼굴은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미술학원에서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재능이 아깝다며 남편의 조교 자리까지 추천해 주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물었습니다. 태만 씨도 알고 있니? 지민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교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자기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은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은수와 10년간 안 생기던 아이가 왜 갑자기 지민에게 생긴 것일까요? 그 아이는 최태만의 아이가 맞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민이 떠난 후에도 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사람들은 이곳을 성공의 상징이라 부르며 은수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에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매일같이 자존감을 깎아먹는 고문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만의 교수 임용 기념사진 속에서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만들기 위해 은수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그는 알기나 할까요? 은수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해괴한 부적들과 임신에 좋다는 온갖 약재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은수의 배를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우리 집안 배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유세를 떨어. 그 모진 말들이 은수의 가슴에 빗으로 박힐 때마다 남편 태만은 언제나 남의 일 보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과하시긴 하지만 당신도 노력 좀 해봐. 나 요즘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잖아. 태만의 그 차가운 방관이 은수를 가장 깊은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 태만은 학교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정밀 검사에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태만에게 죽음보다 더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그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택한 방법은 잔인했습니다. 멀쩡한 아내 은수를 불임 환자로 만드는 것이었죠. 태만은 은수에게 정기적으로 비타민이라 속이며 호르몬 조절제를 먹였고 친구인 산부인과 원장을 매수해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은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울 때마다 그는 짐짓 너그러운 척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은수야. 내가 당신 하나면 됐지 뭘. 그 가식적인 위로 뒤에서 태만은 자신의 열등감을 은수에게 전가하며 기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태만에게 지민의 임신 소식은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광기 어린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정자증도 아주 드물게 기적이 일어난다던데 혹시 그게 나인가? 태만은 지민의 아이가 자신의 유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보다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명예가 더 간절했습니다. 지민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믿어야만 자신이 온전한 남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정자증 기록을 지워버리고 지민의 임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은수를 향한 마지막 살인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37, 지금은 비록 시든 꽃처럼 초라해졌지만 27의 은수는 화단의 유망주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꼭 성공해서 너 다시 그림 그리게 해줄게. 조금만 참자. 그 달콤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은수는 붓 대신 고무 장갑을 꼈고 남편의 논문을 교정해주고 학회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에게도 봄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태만이 교수가 된 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세련된 슈트와 외제차에 익숙해졌고 촌스러운 은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할 때 옷 좀 신경 써. 교수 사모님이 그게 뭐야? 은수의 거친 손마디는 그에게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태만은 은수를 유령 취급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은수의 탓이라며 온갖 굴욕적인 검사를 강요했습니다. 차가운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은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제자가 가졌다고 합니다. 은수는 옷장을 열고 낡은 배낭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은 하나도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은수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든 태만의 전리품일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해진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 그리고 속옷 몇 벌만 챙겼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인감 도장과 이혼 서류. 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단 한 장의 종이에 가름하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은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을 지운 37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러 가는 거야. 은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은수의 인생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은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현란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화려한 도시 어디에도 은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은수는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집이 있는 곳.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누구의 아내로 불리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은수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산골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비로소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미련의 눈물이 아니라 10년간 묵혀두었던 서름의 찌꺼기였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태만의 가식적인 목소리도 시어머니의 날 선 호통도 이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나무와 흙냄새가 버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37, 남들은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은수에게는 지금이 가장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 산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은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는 바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은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바퀴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덜컹거렸습니다. 은수의 몸도 함께 흔들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은수가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이자 이제는 유일한 안식처가 될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가방 속에 스케치북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붓을 들 수 있을까?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산바람이 시원하게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터미널에 내린 은수의 코끝에 알싸한 산 공기가 닿았습니다. 도시의 매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함이었습니다. 은수는 무거운 배낭을 고쳐 메고 마을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찾은 고향집은 잡초가 무성하고 퇴락해 있었지만 은수에게는 그 어떤 대저택보다 포근해 보였습니다. 집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은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은수는 낡은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대문은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은수는 마당 가득 허리춤까지 자라난 잡초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돌보지 않은 집은 마치 은수의 망가진 마음처럼 처량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훈장처럼 걸려 있고 마루바닥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발을 들이기조차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배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이 낡은 흙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굳은 일에 이골이 난 몸이었습니다. 먼저 마당의 잡초를 뽑아내고 마루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콜록거리며 걸레질을 하던 은수의 눈에 마루 구석에 놓인 낡은 목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은수가 장난스럽게 조각했던 고은수의 화실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은수의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나 여기 있었네. 여기 살아 있었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도시와 달리 무겁고 빨랐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 안에서 은수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골엔 멧돼지가 나온다는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옆에 있던 낡은 빗자루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벅벅하는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 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은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낡은 빗자루를 치켜들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루 아래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을 때 은수는 본능적으로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멧돼지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태만에게 당했던 수모, 시어머니의 모진 매질, 제자의 비웃음이 한데 섞여 빗자루 끝에 실렸습니다. 죽어. 이 나쁜 놈아. 다 죽어버려. 나 최태만 아니라고. 나 강태평이야. 강태평? 낯익은 듯 낯선 아주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는 그제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멧돼지라기엔 너무나 잘생겼고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그는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은수를 쏘아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빛. 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강태평?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고은수, 내가 왜 여기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과 꼴등으로 붙어 다니며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앙숙. 은수가 서울로 시집가던 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그 강태평이었습니다. 태평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남 사모님 되셨다더니 산골 귀신이 다 됐네. 몰골이 그게 뭐냐? 은수는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먼지투성이에 머리는 산발이 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야말로 이 야밤에 남의 빈집에 왜 들어와? 도둑이야? 남의 집? 이 집 관리인이 나다, 이 여자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고 가셨다고. 태평은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당당하게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은수는 기가 찼습니다. 세련된 도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투박한 체크무늬 셔츠에 등산화를 신은 태평은 영락없는 산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위협적이고도 섹시했습니다. 태평은 은수의 가방과 이혼 서류 뭉치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쫓겨났냐? 그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쫓겨나긴 누가? 내가 나온 거야. 그게 그거지. 얼굴에 나 상처받았음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무슨. 태평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버너를 가져와 불을 붙이더니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주름잡던 스타 셰프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슨 사연인지 산골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예술이었습니다. 은수는 홀린 듯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금세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평이 은수의 앞에 내민 것은 투박한 양은 냄비에 담긴 된장죽이었습니다. 먹어. 울 힘도 없게 생겼으니까. 은수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뱃속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갈 떠넣은 죽은 기가 막히게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화려한 호텔 요리를 먹으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심장을 어루만지는 맛이었습니다.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죽을 떠넣었습니다. 맛있어서 우는 거 아니다. 뜨거워서 그래. 태평은 그런 은수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울어도 돼. 여기 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 말에 은수의 설움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학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태평의 따뜻한 요리 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남은 죽을 긁어 먹었습니다. 태평은 말없이 은수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툭툭 쳐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했습니다. 앙숙이었던 그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태평을 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세계적인 요리사라며. 태평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사람 요리하는 게 지겨워서 산 요리하러 왔다. 왜?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은수의 것만큼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태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충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려와. 우리 집 바로 아래니까. 싫어. 나 여기서 혼자 살 거야. 태평은 피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멧돼지 친구 삼고 싶으면 그러든가. 밤새 안 잡아먹히게 조심해라. 고은수. 태평이 떠난 자리엔 된장죽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태평이 주고 간 손전등을 켰습니다. 무섭고 막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37.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은수는 뜻밖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앙숙이었던 강태평이라는 사실이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요. 은수는 낡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태평에게 가서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왜 내 집 관리인을 자처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줬는지. 창밖으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은수의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배신과 눈물로 점철되었던 서울의 밤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은수의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은수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일이 꿈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빈 냄비와 태평이 두고 간 손전등이 어제의 일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밤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허리는 마치 신비로운 요새처럼 은수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지옥 같았던 일상들이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수는 대충 세수를 하고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태평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고 깔끔한 목조주택 한 채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 앞마당에서는 태평이 상의를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탄탄한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땀방울이 보석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저기, 은수의 목소리에 태평이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멧돼지한테 안 잡아먹히고. 태평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건강한 땀 냄새와 숲의 향기가 은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태평은 은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스타 셰프답게 깔끔하고 세련된 주방이 돋보였습니다. 앉아. 아침 먹어야지. 태평은 뚝딱뚝딱 신선한 채소와 산나물을 이용한 샐러드와 갓 구운 빵을 내놓았습니다. 은수는 그 화려한 아침 식사를 보며 기가 질렸습니다. 너 진짜 셰프 맞구나? 그걸 이제 알았냐? 정교 꼴등이라고 머리까지 나빠진 줄 알았네. 태평의 독설에 은수는 울컥하며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빵의 맛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화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에 취해 잠시 서울의 지옥을 잊었지만 태평의 다음 한마디는 다시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서. 밥값은 해야지. 태평은 은수의 손에 낡은 밀짚 모자와 호미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제 원피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쓰고 뭘 하라고? 나 지금 옷도 이렇고 구두도. 걱정 마. 내가 일복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태평이 내민 것은 꽃무늬가 현란한 일명 몸빼 바지와 고무신이었습니다. 은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태평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이 은수를 데려간 곳은 마을 초입의 넓은 감자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동네 할머니 서너 분이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매들, 여기 서울서 온 일꾼 하나 데려왔어. 아주 귀하게 자라서 손놀림은 느려 터졌을 테니까 매섭게 좀 굴려줘요. 태평의 외침에 할머니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뭔 새색시 같은 양반을 데려왔대? 여기는 화장품 냄새 풍기는 데가 아닌데. 은수는 얼떨결에 할머니들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태평은 그런 은수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평? 너 진짜 나 여기 두고 갈 거야? 해지기 전까지
그 구역 다 목매면 저녁은 없다. 알았어? 태평은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창문을 올리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이라는 애, 전 남친이랑 아직 연락하는지도 확인해. 태만이가 그 애를 자기 자식이라고 믿게 만든 가짜 검사 결과지. 그거 발급해준 병원장 약점도 샅샅이 캐고. 은수가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할머니들의 구박을 견디는 동안 태평은 서울의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밭에서의 은수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렇게 호미질해서 언제 다 알겨? 흙 좀 묻는다고 안 죽어. 욕쟁이 할머니의 호통에 은수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모님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은수는 오기로 호미질을 해댔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을 괴롭히던 태만의 비웃음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지옥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태평이 다시 밭으로 돌아왔을 때 은수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느새 은수와 친해져 얘가 손은 느려도 고집은 인내라며 은수의 입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태평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은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고일꾼. 밥 먹으러 가자. 은수는 일어날 힘도 없어 태평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태평?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나 팔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여. 그러게 누가 오기 부리래? 적당히 하지. 태평은 투덜거리면서도 은수를 번쩍 안아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은수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태평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가짜 향수 냄새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씻지도 못한 채 방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하지만 몸은 고되어도 마음은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태평은 문틈으로 은수의 상태를 확인한 뒤 조용히 문 앞에 파스 한 통과 따뜻한 물병을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새벽. 산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은수의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은수, 해가 중천이다. 얼른 안 나와? 은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지금 몇 시라고 이 난리야? 여기가 군대니? 어제의 근육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태평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을 열자 등산용 배낭을 2개나 짊어진 태평이 서 있었습니다. 그 꼴로 서울에선 어떻게 살았냐? 산 사람 됐으면 산의 법도를 따라야지. 오늘 산사자랑 곰치 따러 갈 거니까 당장 챙겨. 은수는 이제 도망칠 생각도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태평이 내민 작업복과 장화에 발을 밀어넣으며 은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무뚝뚝한 숲지기가 이끄는 이 험한 여정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해서 구해낼 유일한 길임을. 태평은 앞장서 산길을 오르며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태만 비리 자료 확보 완료. 태평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태만, 이제 내가 파놓은 흙구덩이에 내가 들어갈 차례다.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스팔트와 대리석만 밟고 살던 은수에게 산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내 발. 저기 강태평, 나 못 가. 여기서 그냥 멧돼지밥 될래. 은수가 바위에 주저앉자 앞서가던 태평이 혀를 차며 돌아왔습니다. 강남 사모님 체력이 이거밖에 안 돼? 운동 부족이다, 진짜. 태평은 투덜거리면서도 은수의 앞에 등을 내밀고 굽혔습니다.
뭐해? 안 업히고. 시간 없다니까. 은수는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어떻게. 빨리 안 업히면 여기서 엉덩이에 뿔 난다? 하나, 둘. 태평의 억지스러운 재촉에 은수는 못 이기는 척 그의 넓은 등에 매달렸습니다. 태평의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고 그의 목덜미에서 나는 시원한 숨 냄새와 비누 향기에 은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야, 강태평.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우리 진짜 원수였잖아. 은수가 귓가에 대고 묻자 태평이 피식 웃었습니다. 원수는 무슨. 내가 나 정교 꼴등이라고 무시할 때가 진짜 원수였지. 지금은 그냥 길 잃은 강아지 같아서 돌봐주는 거다. 내가 무슨 강아지야. 나 37이야. 37이면 뭐 달라. 산에서는 나이도 이름도 다 소용없어. 그냥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태평의 무심한 한마디가 은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편히 숨쉬지 못했던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한 놈의 등에 엎여 있는 지금 은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태평은 은수를 내려놓고 산나물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그 옆에 앉아 태평이 준 도시락을 까먹으며 배낭 속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잡고 산을 내려다보는 태평의 뒷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역광으로 빛나는 그의 실루엣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완벽했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그을 때마다 은수의 손끝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은수가 그림에 몰두하는 사이 태평은 숲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투는 방금 전에 거친 사투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지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독일 쪽 병원 기록 알아봤어? 그래, 15년 전 기록까지 싹 다 훑어. 최태만 그 자식이 은수한테 먹인 약 성분 분석표도 같이 보내고. 태평의 눈은 산짐승처럼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은수를 가여워하는 동창생이 아니었습니다. 은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파멸시킨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태평은 주머니에서 은수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낡은 크로키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해졌지만 그 안의 그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오, 고은수? 제법인데? 어느새 다가온 태평이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델이 별로라 그림이 좀 사네. 너 다시 그림 그려라. 아깝다. 내 그림이 아까운 건 알아? 당연하지. 고등학교 때 내가 그린 내 캐리커처 나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태평은 당황한 듯 얼른 고개를 돌리며 산나물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냥 종이가 아까워서 놔둔 거다. 빨리 내려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태평은 은수가 그린 그림을 보며 계속해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너 내일은 내 식당 메뉴판에 들어갈 그림 좀 그려줘. 공짜는 없다. 밥으로 줄게. 내 몸값이 얼만 줄 알고 감히 밥 한 끼에. 전 세계 셰프 강태평의 특별식이다. 이 바보야. 은수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제자의 비웃음도 이곳에서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구멍가게의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흘러나왔습니다. 최모 교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논문 대필 의혹으로 직위 해제 위기. 은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전 남편 태만이었습니다. 은수가 없는 집에서 그는 제자와의 행복을 꿈꿨겠지만 실상은 은수의 내조가 사라지자마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가 밤잠을 설쳐가며 교정해주던 그의 논문들, 은수가 인맥을 동원해 막아주던 그의 구설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너지는 거야? 재미없게. 태평은 은수의 시선을 따라 화면을 보더니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왜 다시 서울 가고 싶냐? 은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더 멀리서 구경하려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여기서 제일 잘 보일 것 같거든. 태평은 만족스러운 듯 은수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래, 그 기세다. 내일부터는 더 빡세게 굴릴 거니까 각오해. 복수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은수는 태평의 손을 쳐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달빛 아래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태평의 뒷모습과 함께 일그러진 전 남편의 얼굴이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전 남편의 얼굴 위에 검은 선을 쭉 그어버렸습니다. 기다려, 최 교수.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알게 해줄 테니까. 은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도끼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번뜩였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태평의 도끼질 소리가 마치 은수의 복수를 응원하는 북소리처럼 든든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깊어갔고 은수의 가슴 속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평은 자신의 집에서 독일로부터 날아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태만 영구적 무정자증 판정 및 정관 수술 기록 확인. 태평은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펜트하우스. 태만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침부터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아기용품을 쇼핑했다며 카드 결제 문자 폭탄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태만은 무정자증이라는 자신의 결함을 지우기 위해 지민의 임신을 기적이라 선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지민은 상전 노릇을 하며 은수가 하던 내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 오늘 샤넬 백 하나만 더 사면 안 돼요? 우리 복덩이가 예쁜 가방 보고 싶대요. 지민의 콧소리에 태만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다. 내 대를 이을 기적이다. 그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지갑을 열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렸습니다. 다시 산골 시장통. 태평과 은수는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야, 고은수. 너 그림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 은수는 쑥스러운 듯 연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태평, 너 가끔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 아냐. 내 식당 벽화 망치면 밥값 다 토해내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며칠 후 은수의 낡은 집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 엔진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태만과 배가 살짝 부른 제자 지민이었습니다. 은수는 텃밭을 일구던 호미를 쥔 채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지질한 소문 때문에 궁지에 몰린 태만이 화풀이 대상을 찾아 이곳까지 기어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민은 코를 찌푸리며 명품 가방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교수님. 여기서 무슨 냄새 안 나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사모님, 아니 고은수 씨. 진짜 처량하다. 은수는 흙 묻은 손을 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부터 쏟았겠지만 신기하게도 지금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화려한 옷차림이 산골의 싱그러운 초록빛 사이에서 오물처럼 더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침 뱉기 전에 당장 꺼져. 은수의 서늘한 말투에 태만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직위 해제 위기라고 좋아하나 본데 나 최태만이야. 금방 복귀해. 근데 너는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나가서 고작 한다는 게 이딴 짓이야? 태만이 은수의 어깨를 밀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누가 내 손님 몸에 손을 대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왔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난 태평은 평소의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수트 재질의 셔츠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그의 모습은 흡사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 같았습니다. 태만은 당황하며 태평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뭐야? 이 여자 정부야? 태평은 대답 대신 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부라니 말이 짧네. 나는 이 땅 주인이자 고은수 씨가 새로 전속 계약을 맺은 화랑의 대표 강태평이라고 한다. 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만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화랑 대표? 지나가는 개가 웃겠군. 이 상구석에 무슨 화랑이 있어? 태평은 여유롭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마을 입구에 세워둔 차 가지고 올라와. 손님들이 길을 잃으신 것 같네. 잠시 후 좁은 산길을 뚫고 검은색 세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평 앞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모시러 왔습니다. 태평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숲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이자 그 수익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 화랑을 운영하는 자산가였습니다. 은수가 매일 구박받으며 지냈던 그 산 전체가 사실은 태평의 개인 소유지였던 것입니다. 태만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은수 씨 변신 좀 시켜볼까? 태평은 은수를 이끌고 세단에 태웠습니다. 남겨진 태만 일행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수는 멍한 표정으로 태평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평,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나 속인 거야? 태평은 운전대를 잡은 채 씩 웃었습니다. 속인 적 없어. 내가 안 물어본 거지. 그리고 나 셰프 맞다니까? 요리하는 화랑 주인 멋있잖아. 태평이 은수를 데려간 곳은 산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유리성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곳은 태평이 은퇴 후를 위해 지어둔 개인 아틀리에이자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정중앙에는 15년 전 은수가 고등학교 시절 그렸던 습작들이 최고의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그림들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나한테 맡기셨어. 너 서울에서 시들어가는 동안 내가 이 그림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태평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다시 고은수가 붓을 들게 만들겠다고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했지. 은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못 낳는 기계 취급을 당하는 동안 고향 친구 태평은 그녀의 예술가적 영혼을 신전처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평은 은수를 전담 스타일리스트 팀에게 맡겼습니다. 2시간 후 거울 앞에는 전혀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푸석했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살아났고 흙 묻은 작업복 대신 은은한 진주빛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수의 눈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자존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들 청소하러 갈 시간이야. 태평이 은수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은수의 집 마당. 태만과 지민은 차가 고장났다며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복귀한 은수를 본 태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고은수? 은수는 우아하게 다가가 지민의 명품 가방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 가방 가짜네. 태만 씨가 교수직 잘리니까 벌써 살림이 팍팍해졌니? 지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은수는 이어 태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태만 교수님. 아니, 이제 교수 아니지. 당신이 내쫓은 내 그림들 강태평 대표가 전부 매입했어.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명에 내조의 대가로 재산 분할 청구 들어갈 거야. 아, 그리고 내 연녀랑 이 상골까지 온 거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위자료 준비 단단히 해. 태만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태평의 수행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최 씨. 조용히 가라. 여기서 더 추해지면 내 전공 분야인 논문 조작 리스트 세상에 다 까발려 줄 테니까. 태평은 이미 태만의 뒤를 캐서 그가 저지른 비리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얘랑 끝낼게. 옆에 있던 지민이 기절초풍하며 태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 사랑한다며.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두 사람의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 마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은수는 그 꼴을 보며 태평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 태평아. 태만과 지민이 쫓겨나듯 떠난 후 태평이 은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야, 사실 내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 그거 최태만 그놈이 꾸민 짓이야. 은수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 결혼 전부터 불임이었어.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거 숨기려고 너한테 독한 약 먹이고 병원 차트 조작해서 내 탓으로 돌린 거야. 내가 그 기록까지 다 찾아냈어. 은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죄인이라 믿으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뎠던 세월이 모두 태만의 비겁한 연극이었다니.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태평, 나 도와줘. 그놈 그냥 파멸시키는 걸로는 안 되겠어. 태평은 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날개가 되어줄게. 산골의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은수에게 이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37, 은수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15년을 돌아온 진정한 사랑, 태평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갤러리 테라스에 서서 태만이 떠난 어두운 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평이 건네준 태만의 조작된 진료 기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태만, 당신은 아이뿐만 아니라 내 10년의 자존감을 훔쳤어. 그 대가는 당신의 영혼으로 치르게 될 거야. 은수는 기록부를 꽉 쥐어 구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태평이 그녀의 어깨에 쇼를 걸쳐 주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갈까?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놈이 스스로 나를 찾아와 빌게 만들 거야. 이 산골로 말이야. 은수의 차가운 미소가 달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며칠 후 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평이 찾아낸 태만의 진료 기록지는 은수의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정자증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호르몬 교란제를 먹이고 가짜 차트를 만들어 애 못 낳는 여자라는 낙인을 찍은 태만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마신 것은 한약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독이었어. 은수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어야 했습니다. 태평은 그런 은수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은수야, 준비됐어? 그놈 지금 마을 입구까지 왔대. 자기가 저지른 비리 장부가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야. 태평은 은수에게 화려한 핏빛 레드 원피스를 건넸습니다. 상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혹적인 옷이었지만 오늘 은수에게는 가장 완벽한 전투복이었습니다. 은수는 원피스를 입고 태평의 팔짱을 꼈습니다. 태평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지자 떨리던 마음이 이내 진정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태평의 세련된 레스토랑 테라스. 태만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은수와 태평을 본 태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은수는 예전에 순종적이었던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태평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태만은 달려와 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수야, 이 자식 누구야?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다 잃게 생겼어. 내가 가진 그 장부 당장 내놔. 은수는 태평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대며 태만을 비웃었습니다. 최 교수님, 아니 최태만 씨. 당신이 잃을 게 아직 남았나 봐? 직위 해제는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나한테 먹였던 그 약들, 그리고 조작된 진료 기록. 그거 내가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태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지. 당신이 내 10년을 도둑질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 은수는 태평이 건네준 와인 한 잔을 태만의 발등에 천천히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미안해라. 당신 인생처럼 지저분해졌네. 태평은 태만의 멱살을 가볍게 쥐어 밀쳐냈습니다. 내 여자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꺼져. 장부는 이미 복사본까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구걸하고 싶으면 무릎부터 꿇고 오던가. 태만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태평의 카리스마에 눌려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수의 가슴속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 뒤에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내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줄까? 은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가자. 태평은 은수의 손을 잡고 산속 오두막으로 달렸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작은 오두막 안에는 빗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태평은 젖은 은수의 어깨에 자신의 셔츠를 덮어주었습니다. 은수야, 복수 끝내면 뭐 하고 싶어? 태평의 질문에 은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글쎄, 나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고은수로. 태평은 은수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은수의 뺨에 닿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내 첫 번째 관객이 되어줄게. 아니, 평생 내 그림 옆을 지키는 액자가 될게. 태평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짜 연인 행세로 시작된 연극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오두막을 가득 채운 기류는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은 천천히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섞였습니다. 37, 다시는 사랑 따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은수의 마음 장벽이 태평의 따뜻한 입술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태만의 비리와 불륜, 그리고 불임 조작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은수가 태평의 도움으로 살포한 진실의 폭탄이었습니다. 태만은 제자 지민에게도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퇴출당하며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산골의 평화로운 침대 위에서 태평이 만들어준 브런치를 먹으며 그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태평아,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 은수의 눈빛은 이제 예전의 슬픈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을 향해 가장 우아하게 비웃음을 날릴 준비가 된 여왕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수의 아틀리에로 들이닥친 지민의 목소리는 비굴함보다는 도끼에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은수 언니.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 봐요? 그만하고 합의해 주시죠. 태만이 몰락하면서 자신까지 취업길이 막히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자 어린 제자는 이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은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이젤 앞에 앉아 태평의 얼굴을 그리던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베, 내 입에서 나올 단어는 사죄 아니니? 내가 가진 그 아이 최태만 아이도 아니라며? 은수의 무심한 한마디에 지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평의 정보력을 통해 이미 지민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태만의 아이로 속여 임신 공격을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한 뒤였습니다. 지민은 부르르 떨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웃기지 마요. 나만 죽을 것 같아? 당신이 끼고 있는 그 강태평 대표 15년 전에 사람 죽일 뻔했던 거 알아? 그놈 정과자라고요.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 내민 서류에는 태평의 과거 폭행치상 전력과 관련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비열하게 웃으며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완벽한 강 대표가 사실은 주먹 휘두르던 깡패였다는 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화랑도 끝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고소 취하하고 돈 좀 내놓으시지.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태평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과자 맞는데 그게 왜? 내가 은수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정과자 될 준비도 되어 있거든. 태평은 지민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서류를 뺏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산속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았나 보다. 협박을 하려면 상대가 무서워하는 걸 가져와야지. 난 내 과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 근데 너는 내 미래가 사라지는 게 무섭지 않니? 태평의 압도적인 기세에 지민은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듯 아틀리에를 빠져나갔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정적이 찾아온 공간에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태평은 조심스럽게 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15년 전에 내 결혼식 날 너를 데리고 가려는 최태만 그놈이랑 싸우다가 사고가 좀 있었어. 너한테 말하면 내가 더 괴로워할까봐. 은수는 태평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평이 정과자가 되었던 이유조차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던 거잖아.
아니, 내 덕분에 나 사람 됐어. 요리 배우고 화랑 세우고 언젠가 너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버틴 거야. 은수는 고개를 들어 태평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태평아, 나 이제 결심했어. 저 괴물들 그냥 파멸시키는 걸로 안 끝내. 자기들이 만든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할 거야. 은수는 지민이 가져온 서류를 갈갈이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눈발처럼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37. 은수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스스로 색을 칠하고 배경을 결정하는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태평이 마련해준 최고급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태만의 교수직 박탈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와 그의 비리를 성토하는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은수는 눈부시게 하얀 화이트 수트를 입고 태평의 호의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은수를 본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고은수 씨, 최 교수의 불임 조작 사실이 맞습니까? 강 대표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은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문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던 태만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태만은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다 설명할게. 지민이 그년이 나를 속인 거야. 나 사실 너밖에 없어. 태만은 은수의 수트 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은수는 그 손을 아주 우아하게 쳐내며 태평이 건네준 손소독제를 손에 뿌렸습니다. 최태만 씨, 당신은 설명할 기회를 10년이나 가졌어.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내 배를 가르고 내 영혼을 도려냈지. 이제 법정에서 당신의 비겁함을 설명해봐. 아, 그리고 지민이가 당신 아이 아니라는 거 알면 더 재밌겠네? 태만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은수는 비웃음을 남긴 채 위원회 회의실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은수는 준비해온 녹취록과 태만이 건네준 가짜 약들의 성분 분석표를 공개했습니다. 학계 권위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태만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담담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갖는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야망을 위해 존재를 지워야 했던 피해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려 합니다. 장례는 숙연해졌고 곧이어 태만의 교수직 박탈과 영구 제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했지만 은수는 연회장 뒤편 발코니에서 혼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10년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그때 태평이 다가와 은수의 손에 따뜻한 코코아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잘했어, 고은수. 이제 다 끝났어. 아니, 태평아. 지민이가 남았어. 그 아이가 마지막 카드를 던졌거든. 은수의 휴대폰에 지민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강 대표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정과자가 다가 아니야. 궁금하면 지금 당장 내가 말한 장소로 와. 혼자서. 은수는 태평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태평이 자신을 위해 더 이상 피를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태평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기고 미소 지었습니다. 태평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은수는 태평의 눈을 피해 연회장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민이 부른 곳은 마을 인근의 가파른 절벽 끝 오두막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은수는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이것이 지민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수는 끝내야 할 매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머리가 산발이 된 지민이 칼을 든 채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같이 죽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잖아. 광기의 어린 눈으로 지민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의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평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뒤 정신을 놓아버린 태만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내 인생 망쳤어. 죽어. 세 사람의 악연이 얽히고 설킨 오두막에서 단발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수는 뒷걸음질 치다 절벽 끝 난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보이지 않는 어둠과 거친 계곡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태만과 지민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미쳐가는 동안 은수의 손끝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아, 비명을 지르는 순간 누군가의 강한 손이 은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태평이었습니다. 고은수, 놓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이마에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채로 태평은 온 힘을 다해 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무사히 땅을 밟자마자 태평은 은수를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자야. 혼자 오면 어떡해. 너 잃는 줄 알고 내 심장 멈추는 줄 알았다고. 화난 목소리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는 태평의 품 안에서 떨며 울음을 터뜨렸고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태만과 지민은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서로를 헐뜯으며 끌려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산등성이에 은수와 태평만이 남았습니다. 은수는 태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평아,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지? 태평은 은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만의 진짜 그림을 그릴 시간.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은 은수에게 37을 넘어온 가장 아픈 계절의 끝에서 인생의 가장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산골의 아침은 이제 은수에게 더 이상 도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쏟아지는 싱그러운 풀냄새와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영감이 되었고 은수는 붓을 들어 맑은 수채화 물감을 묻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10년 전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태평과 함께 걸었던 산길에 반짝이는 햇살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야, 새참 먹고 해라.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개발한 산삼 샌드위치다. 앞치마를 두른 채 쟁반을 들고 들어온 태평의 모습은 세계적인 셰프가 산골 여인 고은수를 위해 매일같이 신메뉴를 개발하는 호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덧 은수의 볼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태평, 너 진짜 셰프 맞지? 샌드위치에서 흙냄새가 나는데? 은수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음을 터뜨리자 태평은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지의 기운이라는 거다. 이 사람아. 전교 1등이라더니 미각은 꼴등이네.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아틀리에 안을 가득 채운 끝에 태평은 은수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전 날짜 잡혔다. 서울에서 제일 큰 화랑에서 너 모셔가려고 난리야. 산골에 미네르바라고 벌써 소문 다 났어. 은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엔 벅찬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며 죽어가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상은 그녀를 화가 고은수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태만의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개인전을 앞두고 작품을 정리하던 은수의 집 마당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의 태만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직에서 파면된 후 소송 비용으로 전 재산을 잃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처지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의 무게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우리 예정 봐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무릎을 꿇고 은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태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을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찌질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최태만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정이 아니라 독이었어. 은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걸로 가서 해장국이나 사 먹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경찰 부르는 걸로 안 끝나. 태만이 울부짖으며 매달리려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태평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예리한 칼날 같은 눈빛으로 태평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이, 최 씨. 내 여자 마당 더럽히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가라. 내가 조작한 차트, 아직 검찰청에 증거로 남아있는 거 잊었어? 압도적인 포스에 태만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도망쳐버렸고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은수의 마음에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분노조차 아까운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산골 마을에서는 은수를 환영하고 태평의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수를 서울서 온 귀한 화가 양반이라 부르며 아꼈고 동네 할머니들이 부친 지짐이 냄새와 막걸리 향이 가득한 가운데 태평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침에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조용해졌고 태평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은수는 소년처럼 얼굴을 붉힌 태평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7, 다시는 심장이 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였습니다. 고은수, 15년 전에 못했던 말 지금 하려고. 나 너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이제 남의 인생 그려주는 거 말고 나랑 같이 우리 인생 그리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은 태평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이 받아줘라, 받아줘라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태평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평, 너 진짜 촌스럽다. 근데 그 반지 너무 예뻐서 받아주는 거야. 재치 있는 대답에 축제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을 악단이 연주하는 노래에 맞춰 서툴지만 다정한 춤을 추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호텔 무도회는 아니었지만 은수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빛나는 인생의 화양연화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축제가 마무리될 무렵 두 사람은 은수의 집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은수는 태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태평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겠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할 의무가 있어. 내가 그 의무 평생 지키게 해줄게. 태평의 말 위로 눈을 감은 은수는 산바람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증오의 계절은 가고 이제 사랑과 결실의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는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서울의 대형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생애 첫 개인전 산골의 빛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수많은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팬 강태평이라고 적힌 커다란 꽃바구니였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있는 꿈만 같은 순간 전시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 은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의 대학 시절 은사이자 태만이 그토록 질투했던 권위 있는 미술계 평론가였습니다. 고 작가, 자네 그림에서 이제야 진짜 향기가 나네. 10년간 어디서 이렇게 깊은 색을 가져왔나? 눈에 이슬이 맺히는 채로 은수는 답했습니다. 산골에서 길을 잃었다가 저를 찾아준 사람 덕분에 다시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은수의 그림은 전 작품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수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멀리서 그런 은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태평을 보고 은수는 확신했습니다. 37, 그녀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라는 것을 10년의 터널을 지나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은수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 귀퉁이에는 최태만 전 교수의 최종 판결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약물 오남용 방조, 뇌물수수 혐의까지 합쳐져 실형이 선고된 내용이었고 화려한 권력을 꿈꿨던 남자의 끝은 차가운 창살 뒤였습니다. 지민 역시 아이를 무기로 협박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수는 신문을 덮고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이제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은수와 태평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호텔 연회장도 화려한 예식장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재회했던 그 낡은 친정집 마당이 오늘의 식장입니다. 은수는 태평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준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화려한 보석 대신 상골에 들꽃을 엮어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은수는 37 인생 중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화장품이 만든 광채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자존감의 빛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정장 대신 멋스러운 린넨 셔츠를 입은 태평이 은수를 맞이했습니다. 고은수, 오늘 진짜 사고다. 너무 예뻐서 내가 눈을 못 뜨겠네. 너스레에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국수를 삶고 막걸리를 나누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주례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서약을 대신했습니다. 강태평, 너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 주었고 내가 나를 미워할 때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이제는 내가 내 곁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줄게. 은수의 목소리가 떨리자 태평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수야,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전교 1등 고은수를 내 아내로 맞이하다니 강태평 출세했지? 평생 내 손에 물은 묻히게 해도 눈물은 안 묻히게 할게. 사랑한다.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레렸고 가장 소박한 곳에서 가장 찬란한 축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평은 은수의 눈을 가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태평아, 어디가? 나발 아파. 다 왔어. 자, 이제 눈 떠봐. 눈을 떠본 은수의 앞에는 유리로 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온 사방에서 들이치는 현대적인 감각의 화실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은수의 방이야. 이제 여기서 내가 꿈꿨던 모든 색을 다 칠해봐. 말을 잇지 못한 채 태평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은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파괴했던 나의 꿈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은수의 화실 앞에는 이제 제법 많은 수강생이 모여듭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슬퍼하던 은수는 이제 온 마을 아이들의 그림 선생님이 되어 사랑을 나누고 있고, 태평은 옆에서 알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간식을 만듭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웃음소리가 산골의 정적을 깨우며 기분 좋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수는 캔버스에 마지막 붓질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태평과 자신이 손을 잡고 산등성이를 오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 은수는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듯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37에도 47에도 혹은 67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태평이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덧붙입니다. 그 용기 옆에는 반드시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두 사람의 미소가 화면 가득 퍼지며 산골의 붉은 노을 속으로 이야기가 스며듭니다.